비밀번호 바뀌었어? 어머니가 바꾸셨나 봐.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지안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기 데리고 왔어요. 여긴 내 집 아니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딸 낳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들어오지 마. 솔직하게 말해줘. 어머니가 딸이면 안 된다고 한 게 오늘 처음이야? 처음은 아니야. 오빠는 어머니 편이야? 내 편이야? 나는 너 편이야. 근데 어머니도 내 어머니잖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리원 퇴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11월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 목욕을 도와주는 동안 나는 짐을 쌌다. 속삭에, 기저귀, 수유 쿠션, 출산 선물로 받은 아기 내복들, 캐리어 하나와 보스턴백 2개. 딱 2주 전에 들어올 때랑 똑같은 짐이었는데 어쩐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이를 안았다. 42시간 진통 끝에 만난 딸. 3.1kg. 아직도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입을 오물거리며 자는 얼굴. 나는 아이의 뺨에 코를 대고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분유 냄새와 아기 로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 냄새가 이제 집 냄새가 되겠구나 싶었다. 간호사 선생님이 퇴소 서류를 건네주면서 수유 스케줄 메모를 같이 끼워줬다. 몇 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하는지, 트림은 어떻게 시키는지, 배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 주의하라는 것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2주 내내 잘 자지 못해서인지 조리원 문을 나서는 게 두려워서인지 그건 나도 몰랐다. 준호는 조리원 정문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며 걸어갔다. 그가 트렁크를 열어주었고 조수석 문을 잡아주었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는 동안 우리는 별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갓 태어난 아이와 처음으로 집에 가는 날이라 그냥 그런 날이었다.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을 때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익숙한 경비실, 익숙한 느티나무, 익숙한 백이동 현관. 14년을 살던 곳이다. 나는 여기서 신혼을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들어오기 전까지 둘이서만 살았다. 그 3년이 내 결혼 생활에서 가장 가벼웠던 시간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던 날 선옥은 현관에 서서 부엌부터 돌아봤다. 그게 기억났다. 인사보다 먼저 부엌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칭얼거렸다. 내가 등을 토닥이는 사이 준호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7층에서 문이 열렸다. 현관 앞에 섰다. 나는 습관처럼 손을 뻗어 번호를 눌렀다. 우리가 이사온 첫날 함께 정했던 숫자. 준호 생일 앞 2자리, 내 생일 뒤 2자리. 결혼기념일을 쓰자는 내 말을 준호가 손살에 치며 바꾼 것이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다. 비, 경고음이 났다. 나는 한 번 더 눌렀다. 천천히 정확하게. 같은 경고음. 아이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준호를 돌아봤다. 번호 바뀌었어? 그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오래 걸렸다. 어머니가 바꾸셨나 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잠깐 들리더니 선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지안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기 데리고 왔어요.
짧은 침묵이 있었다. 복도 어딘가에서 이웃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여긴 내 집 아니야. 나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다. 작고 흐린 화면 속에 현관 조명만 하얗게 보였다. 어머니, 딸 낳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들어오지 마. 통화가 끊겼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더 꼭 안으며 준호를 봤다. 그는 핸드폰을 쥔 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도 인터폰을 누르지도 않았다. 나는 그 눈빛을 읽으려 했지만 읽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읽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준호의 팔을 잡았다. 준호야. 그는 팔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내 쪽을 보지도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봐. 뭘 기다리냐고 묻고 싶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내 수술 자리가 욱신거렸다. 제왕절개 후 2주밖에 되지 않은 몸이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고 등 뒤에서 바람이 계속 들어왔다. 내가 이 복도에서 버텨야 하는 이유를 몰랐다. 그냥 버티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이번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윗집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다가 나를 보고 멈칫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를 토닥였다. 아주머니는 눈길을 내리깔고 지나갔다. 장바구니 안에 파 대가리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 사소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게 이상했다. 사람은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엉뚱한 걸 본다. 찬바람이 복도를 훑었다. 11월이었다. 아이는 울었다. 나는 서 있었다. 준호도 서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복도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느꼈다. 나는 문 아래를 내려다봤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구두 한 켤레의 그림자가 문 안쪽에 멈춰 있는 것이 보였다. 준호가 안에 있었다. 이 문 바로 너머에 그가 서 있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 나는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봤다. 아이를 안은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수술 자리가 당겼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구두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뒤돌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나도 모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문을 봤다. 빛은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림자도 그대로였다. 내 생일이 들어간 그 번호는 더 이상 이 문을 열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복도 끝 계단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를 안은 채로 보스턴백을 발밑에 놓고 캐리어는 옆에 세워두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등을 토닥였다. 복도 형광등이 일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그동안 못 느꼈던 건지 14년을 살면서 이 복도 조명이 깜빡인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준호가 내려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더니 나를 보고 잠깐 멈췄다.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어딘가 나가려던 것처럼. 여기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쪼그려 앉았다.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그 사이 잠들어 있었다. 준호가 손을 뻗어 아이 뺨을 건드리려다 멈췄다. 들어와. 일단 어머니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말할게. 지금은 어머니도 흥분하신 거니까. 나는 준호를 봤다. 그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준호야, 번호는 언제 바뀐 거야? 그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며칠 전에. 알고 있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아이를 고쳐 안고
캐리어를 끌었다. 준호가 따라 일어나며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 지안아, 나 줘. 그는 손을 뗐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가 손을 집어넣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타지 마. 같이 가. 싫어. 그는 그래도 탔다. 우리는 1층까지 아무 말 없이 내려갔다. 아파트 로비 소파에 나를 앉히더니 그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따뜻한 거 사온다고. 나는 소파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봤다. 딸이었다. 그게 문제였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차가웠다. 몸이 차가운 게 아니라 머릿속이. 14년 살던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소파에 앉아서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가 딸이라서 그것 하나로 나는 이 집에서 14해를 살면서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제삿날이면 전날 밤부터 음식을 했다. 시어머니 생신에 백화점에서 한복을 맞춰드렸다. 선옥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붙여드렸다.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딸 하나가 그것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건지. 준호가 돌아왔다. 따뜻한 두유와 삼각김밥을 들고 먹어. 아직 수유 중이잖아. 나는 받았다. 뜯지는 않았다. 준호야, 솔직하게 말해줘. 응. 어머니가 딸이면 안 된다고 한 게 오늘 처음이야? 그는 두유캔을 만지작거렸다. 처음은 아니야. 임신 중에도? 응. 나한테 말 안 했잖아. 걱정할까봐. 나는 삼각김밥 비닐을 천천히 뜯었다. 손이 떨렸다. 아이를 한 팔로 안고 한 손으로 뜯으려니 잘 되지 않았다. 준호가 손을 뻗어 대신 뜯어줬다. 나는 받아서 한 입 먹었다. 맛이 없었다. 나 어떻게 하면 돼?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일단 오늘은 친정에 가 있어. 어머니가 좀 가라앉으면 내가 연락할게. 친정. 나는 그 단어를 속으로 한번 되새겼다. 친정 엄마는 1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시골에 혼자 계신다. 거기까지 신생아를 데리고 가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건지. 준호는 그것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다. 장모 제삿날을 함께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했다. 오빠는? 응. 오빠는 어머니 편이야, 내 편이야. 준호는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말했다. 나는 지안이 편이야. 근데 어머니도 내 어머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대답이었다. 나는 남은 삼각김밥을 가방에 넣었다. 아이를 고쳐 안고 일어섰다. 준호가 따라 일어났다. 택시 불러줄게. 괜찮아. 지안아, 나 연락처 바꿀 수도 있어.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도 놀랐다. 미리 생각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진짜일 수도 있어. 나는 자동문 밖으로 나갔다. 11월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아이가 찬바람에 놀라 칭얼거렸다. 나는 외투 자락을 아이 쪽으로 여미면서 걸었다. 준호는 따라오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알았다. 그가 로비 유리문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나는 그냥 걸었다. 아이를 안고 캐리어를 끌고 보스턴백을 어깨에 메고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3번 울렸다. 4번째 울림에서 끊겼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몰랐다. 그냥 이 문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이 비밀번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으로. 택시를 잡아 탔다. 기사 아저씨가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나는 잠깐 멍하니 있다가 생각나는 주소 하나를 댔다. 결혼 전 살던 동네였다. 거기서 뭘 할 건지는 몰랐다. 그냥 그 이름이 먼저 나왔다. 택시가 출발했다. 아이가 엔진 소리에 조금 진정되어 눈을 감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가로등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준호였다. 연락처 바꾸지 마. 제발. 나는 화면을 끄고 가방 안에 넣었다. 아이가 자는 얼굴을 내려다봤다. 이 아이가 딸이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그게 내가 오늘 확인한 것 중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었다. 원룸을 구한 건 사흘 만이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보여준 세 곳 중에 제일 작고 제일 쌌다. 역에서 걸어서 15분, 창문은 북향, 옆집 소리가 다 들리는 구조. 아주머니가 괜찮겠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자꾸 괜찮다는 말이 나왔다. 아이가 보고 있으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다. 아주머니가 못 본 척 해줬다.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다. 조리원에서 가져온 캐리어와 보스턴백, 그리고 친구 은정이 빌려준 절충형 유모차 하나. 은정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유모차를 들고 왔다. 현관 앞에 두고 가면서 한마디만 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는 고맙다고 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정도 더 묻지 않았다. 그게 고마웠다. 첫 주는 그냥 버티는 거였다. 새벽 2시에 수유하고 4시에 또 수유하고 6시에 기저귀를 갈았다. 잠은 틈틈이 1~2시간씩만 잤다. 아이가 우는 소리에 깨는 건데 이상하게 아이가 울기 전에 먼저 눈이 떠졌다. 몸이 아이 시간에 맞춰진 건지 아니면 그냥 잠을 못 자는 건지. 낮에는 아이가 잠드는 틈을 타서 밥을 먹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즉석밥. 설거지는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했다. 싱크대가 좁아서 그릇 2개만 올려도 꽉 찼다. 빨래는 손으로 비벼 욕실 수건거리에 걸었다. 하루 종일 젖어 있어서 집안에 습한 냄새가 돌았다. 그래도 내버려뒀다. 어차피 나밖에 없는 공간이니까. 준호한테서는 사흘에 한 번쯤 카카오톡이 왔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아이는 잘 크고 있어. 그게 전부였다. 나는 더 쓰지 않았다. 준호도 더 쓰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이상은 묻지도 답하지도 않았다. 가끔 준호가 보내는 시간이 새벽 1~2시였다. 그 시간에 그가 뭘 하고 있을지 생각하다가 그냥 껐다.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온 건 입주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제왕절개 수술비, 신생아 경과 관찰비, 조리원 비용. 숫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나는 통장 잔액을 열어봤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었다. 딱 거기서 끊어지는 지점이 눈에 들어왔다. 직장 복직은 출산 후 3달 뒤였다. 그 전까지는 출산급여가 들어오는데 그게 월세랑 식비랑 기저귀 값을 다 감당하는 금액은 아니었다. 계산을 하다 멈췄다. 계산을 계속하면 무서워지니까.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다. 저녁마다 그 집은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뉴스 앵커 목소리, 드라마 배경음악, 가끔 웃음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완전한 고요보다는 나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나는 아이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옆집 아주머니였다. 60쯤 돼 보이는 머리를 짧게 자른 분이었다.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다. 미역국이에요. 산모한테 좋다고 해서. 나는 그 냄비를 받아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주머니는 빈 냄비는 나중에 줘도 된다고 문 앞에 두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나는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냄비 뚜껑을 열었다. 뽀얀 김이 올라왔다. 참기름 냄새가 났다.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먹은 게 언제였나 생각했다. 조리원에서 먹었다. 거기서는 끼니마다 나왔다. 그때는 곧 집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집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아이 옆에 앉아서 국을 떠먹었다. 따뜻했다. 간이 딱 맞았다. 두부가 들어있었고 참깨가 위에 뿌려져 있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냥 볼을 타고 흘렀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나는 빈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차가웠다. 손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다. 북향이라 해가 들지 않는 창이었다. 그냥 회색 하늘만 보였다. 저 위 어딘가에 비밀번호가 바뀐 그 집이 있겠지 싶었다. 핸드폰을 봤다. 준호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와 있었다. 나 준호 엄마다. 할 말이 있어. 전화 받아라. 나는 그 문자를 3번 읽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를 봤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작은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렇게 작은 손이 세상에 나왔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떤 집 앞에서 울었는지 모른다. 그게 다행이었다. 평생 모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선옥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다. 이 번호로 전화를 누르면 어떤 말이 나올까? 사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요구일까? 나는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더 망설여졌다. 결국 화면을 껐다. 선옥의 문자에는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전화가 온 건 밤 11시였다. 이준호 씨 보호자시죠? 교통사고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간호사가 다시 한번 보호자냐고 물었다. 나는 네 라고 대답했다. 그게 맞는 대답인지 모르면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먼저 떠올랐다. 이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나. 데려가면 아이가 힘들고 놔두면 갈 수가 없고. 나는 은정에게 전화했다. 은정은 지금 간다고 했다. 묻지도 않고. 은정이 도착할 때까지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나는 기저귀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다. 준호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 중환자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다.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데 내가 왜 가야 하는지는 몰랐다. 아직 이혼도 안 됐고 서류상 배우자니까 가야 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것 말고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던 그 손이 생각났다. 그리고 문 아래에 보이던 구두가, 그 구두가 끝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나는 그 기억을 들고 외투를 걸쳤다. 은정이 왔다. 아이 옆에 앉으면서 한마디만 했다. 조심히 다녀와. 병원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택시에서 내리자 병원 현관 자동문이 열렸다.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다. 밤인데 안은 나처럼 밝았다. 응급실 방향 안내판을 따라 걸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원룸을 나올 때 신발을 잘못 신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등산화였다. 아이 재울 때 신다가 그냥 나온 것이었다. 중환자실 앞 대기 공간. 선옥이 먼저 와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나를 보자마자 일어났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지안아. 나는 멈췄다. 선옥과 나 사이에 두어 걸음쯤 거리가 있었다. 왔어.
내가 와줬어.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했다. 2달 전에 문 앞에서 쫓아낸 사람이 지금 나를 보고 왔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트럭이랑 부딪혔대. 수술은 했는데 의식이 아직. 선옥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걸어가서 상황을 물었다. 간호사가 설명해줬다. 뇌압이 높아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추가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보호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서류를 건네받았다. 보호자 칸에는 배우자 김지한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내려다봤다. 2달 전에 내가 쫓겨난 집에도 이 서류에도 내 이름은 아직 그대로였다. 지워지지 않았다. 비밀번호는 바꿨으면서 이 이름은 아무도 바꾸지 않았다. 선옥이 옆으로 왔다. 낮게 하지만 절박하게 말했다. 지안아, 서명해줘. 수술 동의서야. 내가 해야 한대. 법적으로 배우자가 해야 한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류를 들고 대기 공간 의자에 앉았다. 선옥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중환자실 문 앞에서 야간 복도는 낮보다 모든 소리가 선명했다. 발소리, 카트 소리,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울음소리.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했다. 이 이름으로 서명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결혼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 내가 아직 이 가족의 일부라는 것, 그걸 내 손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 선옥이 조용히 말했다. 준호가 많이 다쳤어. 지안아, 제발. 나는 선옥을 봤다. 눈이 부어서 작아진 얼굴.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진짜였다. 야위어진 얼굴도. 선옥이 다시 말했다. 내가 사인해야 산대. 내 이름밖에 안 된대. 나는 펜을 받아들었다. 서류 위 내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배우자 김지한. 이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게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다. 나를 쫓아낸 집의 문을 아직 내 이름이 열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이 안에 묶여 있다는 것인지, 나는 이 결혼이 나를 얼마나 도구로 써왔는지를 지금 이 형광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봤다. 아이를 낳으라고, 아들을 낳으라고, 안 되면 나가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불러서 서명하라고.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다 멈췄다. 선옥이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이름 위에 선을 그었다. 서류를 접어서 간호사에게 건넸다. 저 사람,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떨리지 않았다. 간호사가 잠깐 멈칫했다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선옥이 뒤에서 지안아, 지안아 불렀다. 그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길게 퍼졌다. 나는 걸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닫히는 문 사이로 선옥의 얼굴이 보였다. 울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엘리베이터 안에 나 혼자였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그런데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로비 바닥에 서서 화면을 봤다. 받았다. 저기요, 혹시 이준호 씨 아내 되시나요? 저 사고 목격자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목격자라는 말에 나는 멈췄다. 로비 한가운데 서서 그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목소리였다. 차분하지만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톤이었다.
저는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 트럭이 들이받는 거 봤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 씨 차가 정지선에 서 있었거든요. 신호 대기 중이었어요. 근데 트럭이 오기 직전에 차가 갑자기 움직였어요. 후진으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트럭이 오는 방향으로요. CCTV에 다 찍혀 있을 텐데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에 진술은 했는데 혹시 가족분한테 이 얘기가 전달됐나 해서요.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로비 바닥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 밤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다가 나갔다. 차가 후진했다. 트럭이 오는 방향으로.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이 됐다. 2달 전부터 지금까지 준호가 보냈던 새벽 메시지들이 생각났다. 그 시간에 그가 뭘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냥 껐었다. 복도에서 문 손잡이가 흔들리던 것도,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던 전화도, 나는 내 것을 버티느라 그 사람의 것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 로비를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원룸으로 돌아왔다. 은정은 아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코트를 벗었다. 아이를 내려다봤다. 자고 있었다. 작은 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 손이 세상에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는 어떤 집도 제대로 가진 적이 없었다. 그게 문득 마음에 걸렸다.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바닥에 앉았다. 무릎을 세우고 거기에 이마를 댔다. 준호가 스스로 움직인 거라면, 그 방향으로 차를 민 거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고 있었나?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은 것, 새벽에 보내던 짧은 메시지들,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던 그 전화. 나는 내 고통을 버티는 데 온 힘을 썼다. 그 사람의 고통은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그게 지금은 자책인지 자기 이해인지도 몰랐다. 그게 맞는 생각인지도 몰랐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다. 목격자 한 명의 말일 뿐이었다. 착각일 수도 그냥 사고였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고 경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 중인데 보호자로서 관련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다고. 나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아이를 안았다. 아이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나는 어젯밤 병원 복도에서 내 이름 위에 선을 그었다. 저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이 왜 그 방향으로 차를 밀었는지가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그 이유는 알고 싶었다. 아니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건지. 나는 그게 어느 쪽인지 아직 몰랐다. 은정이 일어나면서 물었다. 어젯밤에 어땠어? 복잡해. 은정이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북향창이라 오늘도 해가 들지 않았다. 회색 하늘이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 병원이 있고 그 병원 중환자실에 준호가 있었다. 의식이 돌아왔는지 아직인지도 몰랐다. 핸드폰을 열었다. 경찰 연락처를 메모장에 저장했다. 그 아래에 어젯밤 목격자 번호도 저장했다.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지안아, 너 밥은 먹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은정은 가방에서 편의점 봉지를 꺼냈다.
오면서 샀다고. 따뜻한 국물 컵라면이었다. 나는 받아서 뚜껑을 열었다. 김이 올라왔다. 아주 평범한 냄새였다. 이런 냄새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 작은 방, 이 아이, 이 컵라면. 나는 이것들로 버티고 있었다.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경찰이 영상을 공유해주면 보겠다고. 거기서 뭘 보든 그 다음은 그때 결정하겠다고. 아이가 칭얼거렸다. 나는 컵라면을 내려놓고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바로 조용해졌다. 그날 오후 경찰 담당자로부터 문자가 왔다. 영상 확인을 위해 내일 오전 경찰서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일 그 영상에서 뭘 보게 될지 몰랐다. 어느 쪽이든 나는 보기로 했다. 모르는 채로 잊고 싶지 않았다. 경찰서에 가는 날 아침, 준호한테서 카카오톡이 왔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보내는 메시지였다. 지안아, 내가 내한테 설명해야 할 게 있어. 만나줄 수 있어?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뒀다. 아이를 포대기에 안았다. 문을 열고 나섰다. 경찰서가 먼저였다.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40대 중반의 여자였다. 이름은 최경희. 자리에 앉으면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나는 받았다. 아이는 포대기 안에서 자고 있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어요? 설명을 먼저 들으시겠어요? 영상 먼저요. 최경희가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다. 흑백이었다. 왕복 4차선 교차로. 오른쪽 하단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사고 당일 오후 6시 42분. 화면 안에서 준호의 차가 정지선 앞에 서 있었다. 신호가 빨간불이었다. 다른 차들도 대기 중이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다. 퇴근 시간 교차로의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러다 트럭이 화면 오른쪽에서 들어왔다. 속도가 빨랐다. 브레이크가 늦었다는 게 보였다. 그 순간 준호의 차가 움직였다. 후진이었다. 한 박자, 짧게. 그리고 트럭이 들어왔다. 최경희가 영상을 멈췄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멈춰버린 그 장면. 충돌 직전. 블랙박스도 확인했어요. 차 안에서 핸들 조작은 없었고요. 변속기가 후진으로 바뀌었어요. 기어를 건드렸다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재로선 고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력 저하, 착각 또는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이준호 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확인이 필요하고요. 최경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힘드셨던 일이 있었는지 가족분이 아시는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컵 표면에 내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전부 맞지는 않았다. 몰랐던 것도 있고 알면서 보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순간 구분이 되지 않았다. 최경희는 더 묻지 않았다. 서류를 한 장 내밀고 확인 후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사인을 하면서 손이 어제처럼 떨리는지 확인했다. 떨리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선옥이었다. 나는 잠깐 멈췄다가 받았다. 지안아. 준호가 눈을 떴어. 아직 말은 제대로 못하는데 내 이름을 불렀어. 나는 골목 초입에 서서 그 말을 들었다. 아이가 포대기 안에서 꼼지락거렸다. 발이 내 배에 닿았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다. 뭐라고요? 내 이름. 지안아, 지안아 하고.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가 의식을 찾으면서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미안해서인지, 아직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나온 이름인지, 어느 쪽이든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건 사실이었다. 병원에는 안 갈 거예요. 지안아, 지금은요. 아직은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었다. 아이가 다시 꼼지락거렸다. 나는 아이를 한 손으로 받치고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다. 공원 입구가 나왔다. 들어갔다. 벤치에 앉았다. 포대기를 풀고 아이를 꺼내 안았다. 아이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냥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 지금 많이 모르겠어. 아이는 물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을 오물거렸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였다. 나는 아이를 안고 수유를 시작했다. 공원 벤치에서, 겨울 햇살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이 아이한테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준호가 그 방향으로 차를 민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그만큼 무너져 있었다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걸 몰랐거나 알면서 외면했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느껴졌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 집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었고 나는 이미 그 이름 위에 선을 그었다. 그 선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모르겠는 게 있었다. 그 선을 그은 내가 옳은 건지 아니면 그 선이 너무 빨랐던 건지. 그게 이 벤치에 앉아서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뭇가지들이 다 비어 있었다. 겨울 공원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가지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리원을 나오던 날 아침을 생각했다. 이 냄새가 집 냄새가 되겠구나 싶었던 그 순간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한 달이었다. 한 달 만에 집을 잃고 한 달 만에 이름 위에 선을 그었다. 아이가 수유를 마쳤다. 눈을 감았다. 나는 아이를 다시 포대기에 안고 벤치에서 일어섰다. 걸으면서 핸드폰을 열었다. 준호의 카카오톡을 다시 봤다.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할 게 있어. 만나줄 수 있어? 나는 그 말 아래에 커서가 깜빡이는 걸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언제 어디서?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아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이 선택이 무엇으로 이어질지 몰랐다. 화해인지 마지막 확인인지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인지. 다만 나는 준호를 만나기 전에 오늘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을 걸었다는 게 마음에 남았다. 엄마 지금 많이 모르겠어. 그 말이 솔직한 말이었다. 그리고 솔직한 말은 오랜만이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